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장 쪽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장 쪽 봤을 때는 샤오미라든지 BYD 업체들이 어땠습니까? 경쟁 업체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워낙 많은 보조금과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BYD는 글로벌 1등이 됐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제쳤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소위 부품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든 전장 부품이든 이전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시진핑 주석도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가긴 봤는데 그 뭐 충분히 전장 부품 쪽 혹은 폴더블 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트라이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가 아니고 이번에는 좀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그때 출연할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저희가 고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저희 직원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항상 이럴 때가 지나고 보면 또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매우 안 좋았죠. 코스피가 2,300 선까지가 갔던 거고, 사실 제 주위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항상 좀 걱정되는 거는 시장에서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좀 무서워요.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에 많이 있었던 게 코스피 PBR 0.8배, 0.8배가 2,400 초반대, 2,300 초반대인데 그걸 최근에 깼습니다. 깼었던 의미 자체가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여긴 지지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트럼프발 관세, 아마 주말 사이에 최근에 다 보셨을 겁니다. 관세를 아마 한 2주 전까지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협상용이라든지 이런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부과를 하는 바람에 시장 참여들이 굉장히 놀랐었던 상황이고요. 국내 주식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특히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지금 2-3일 동안에 거의 1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코로나 때 급입니다. 오늘 5% 넘게 빠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사실 오늘 홍콩은 12%가 빠졌고요. 그리고 대만도 거의 10%가 빠졌고요. 우리 5% 빠졌으니까 아시아 증시에 대비해선 선방한 거긴 합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탄핵 결과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홍콩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 입장에 봤을 땐 빠진 건 빠진 거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0.8배라는 지지대 자체가 한 번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미국 나스닥이 6% 넘게 빠졌고요. 그것을 오롯이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좋지 않은 거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중소형종 정도도 같이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잘 버텼던 우리 국내 시장이 탄핵이라든지 정치 리스크를 벗어나서 글로벌 관세 리스크를 한 번에 맞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핵심 포인트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입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관세 협의를 할지, 그리고 지금 유럽이랑도 지금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영업자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이제 이럴 때 내가 다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든지 혹은 종목 스위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거의 저희는 거의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이 일부 있다면, 물론 현금이 없는 계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 개별 종목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외부 변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반응을 할지는 일단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현금만 있다면은 조금은 기다려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 협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 실적으로 부과가 우리나라는 25%, 중국도 30% 이상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부과가 된 건데, 사실 그전에 우리가 좀 협상을 통해서 조금은 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랑 상호 관세를 같이 부과를 한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이런 분야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 라니까, 이게 품목별로 관세도 철강은 정해졌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런 것을 불확실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니까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놨어요. 근데 우리가 2018년도에 보면은 그때가 무역 분쟁의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데자뷰가 우리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좀 더 컸던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이상씩 계속 빠지는 그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작년 올해 초까지 우리 시대를 이끌었던 트렌드는 AI인데 지금 AI라는 트렌드가 지금 경기 침체라는 거 넘어가는 중이죠. 그러면 AI가 뭐 그록 3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챗GPT로 우리가 뭐 쥐브리 버전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에 통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살아남는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위기는 한꺼번에 오거든요. 한꺼번에 오고 무섭게 옵니다. 무섭게 오고 이것들을 빠질 때 지금 종목이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최근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 낙하했거든요. 작년 8월 달에도 엔화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 때문에 작년 8월 달에도 블랙 먼데이가 나왔었죠.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빠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해결만 되면은. 근데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밑에 빠지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5%였는데 오늘 보니까 15%예요. 그게 하루만 10%씩 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된 상황이고 관세 얘기 좀 드리자면은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품목별 그리고 나라별도 봤을 때 주말 사이에 조금 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베센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50개국의 국가에서 우리한테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들 미국의 논리가 먹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바람은 미국이 너무 강한 스탠스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은 조금 너무 세지 않는가. 막상 외신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이게 관세가 강화가 되면은 생필품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는 당연히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무조건 세져요. 그 여태까지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스태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강대강으로 가고 중국도 맞불로 붙어버리고 또 그런데 유럽에서 보복 관세지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유럽까지 나와버리면 더 크게 1기 때는 중국과의 미중 무역 분쟁이었는데 2기 때는 더 강한 글로벌 무역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게 주식용어로 프라이싱이라고 그럽니다. 가격이 가격화되고 있는 거죠. 빠지고 있는 프라이싱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현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기 때문에 아닌 척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하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맞긴 맞습니다. 빨리 해결은 되긴 돼야 됩니다. 관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고 과거에 반추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과 유사한가요? 일단 과거에 2018년도 그때 1기 때는 그때는 6개월 정도 계속 이런 여진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그것이 막상 물가가 높아지지도 않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때 지금은 경기 자체가 매우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 그랬다고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해석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확실한 거는 각 국가별로 조금 헤빙 모드가 가야 되는 거죠. 중국과의 틱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은 대화로 이루어져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특징상 그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늘 내일 트럼프의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게 정책 리스크의 경우는 항상 정책이 뒤바뀌게 되면 또 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코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습니다. 그게 공포 탐욕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제가 최근 자료 봤는데 4예요. 그러니까는 greed, 탐욕은 100, 그리고 fear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extreme fear, 여기는 extreme greed가 되는데 여기가 있어요. 4. 근데 최근에 30, 40 이러다가 4입니다. 근데 2가요. 코로나 때예요. 그러면은 금융위기라든지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수치 자체는. 그러면은 이 수치를 가지고 여기서 더 2가 되고 1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정말로 공포입니다, 공포. 글로벌 증시 자체는. 오늘 빠진 것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공포에서 항상 용기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건 다 하실 거고.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하고요. 저도 뭐 현장에 통화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당장 내일 오를까? 이거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근데 항상
한 달 후라든지 두 달 후에 뒤돌아서 보면은 그때가 정말로 공포스러울 때가 저점이었던 건 맞아요. 제가 항상 저점을 콕 찍을 수는 없습니다.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 더 빠지거나 혹은 그 찍기 전에 미리 올라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로 하는 게 맞다. 좀 약간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긴 있지만 항상 그게 맞긴 맞고요. 앞으로 추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로 스무스하게 좀 해빙 모드로 가야 되는 게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바로 협의랑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죽을 건 주고 받을 건 해야 될 텐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라도 단초가 되는 순간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또 그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이게 하나의 어떤 기제가 지금처럼 빠지고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좋은 게 안 보입니다.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과 시진핑이랑 통화를 할 수가 있다라든지 혹은 뭐 유럽이랑 누가 온다고 했다라든지 이런 게 하나만 있더라도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뉴스 플로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뉴스 플로우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증시의 움직임입니다. 증시가 막상 그 뉴스를 보고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핵심이지 않겠고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고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깔딱고개라 얘기를 하는데 거의 온 것 같긴 합니다. 며칠 안쪽으로 1-2주 안쪽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어려운 기간을 같이 잘 버티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는 용기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라는 부분은 내가 단순하게 현금이 이만큼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계좌 내에서 현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용기가 생기거든요. 아마 지난번 출연해서 내 현금 얘기 진짜 강조시켜 드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많이 있으면 지금 쪼끔씩은 내가 '이 정도면 저점 부분이 임박해 왔다.' 하는데 주식이 이만큼 차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못 합니다.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어떤 걸 바꾸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내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2 차전이 이미 빠져 있는데 여길 바꾼다. 반도체가 먼저 올라올지 2 차가 먼저 올지 이거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기민하게 행동을 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매매 플레이를 내 세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은 내가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건강한 계좌를 가지고 지키는 게 일단 급선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일단 주식시장에선 이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결과가 어쨌든요.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 어느 정도는 제거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리자면은 이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에 있을 때는 소위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합니다, 매매를. 좀 이게 측면이 굉장히 큰 게 작년에도 금투세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는 표현이 뭐냐면 소위 시장에서는 큰손들이 존재를 합니다. 큰손은 좋은 주식이 올라갈 때 더 세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 샀을 때 수익 난 경험이 많이 있으신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투자자들을 큰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때 금투세는 세금 문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 자산이 세금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투세 해 가지고 내 세금을 내야 될 컨디션 간다? 잘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로 시장이 약간은 슬로우해져요. 근데 이번 건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시는 분에 따라 잘 됐든 되지 않았든 어쨌든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려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바로 관세 리스크가 나와 버리니까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 좀 당황스럽고 패닉에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시장 안정화되면은 다시 중소형주 단위라든지 개별주 단위 움직일 확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느냐 많이 여쭤보실 텐데 이거죠. 지금 어찌 됐든 기존 정부보다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추후 대선 앞서서 정책에 대한 부분 예를 일자리라든지 혹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회자가 될 거고 이미 지난주부터 이런 부분이 지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요 후보 관련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시장에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후보들이 있잖아요. 후보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이 후보 갔다가 저 후보 갔다가 계속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대형주 단이라든지 큰 주식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요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막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쪽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이제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하다 보면 또 시장이 좋아지면 이게 안 움직여 버립니다 또. 그래서 양면의 칼은 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일단 추경에 대한 기대감,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가 가장 주식이 세게 오르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기대감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뭔가 테마성 종목 혹은 약간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AI 관련 종목들이 정책발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조금은 다른 결로 너무 안 좋다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게 환율이 좀 그날 당시에는 확 빠졌어요. 확 빠졌다가 또 인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율에 대한 부분은 항상 굉장히 좀 리스키하고 빠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트럼프 정부라든지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되는 계기가 있어야지 1,450원 언더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난번 왔을 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공매도가 재개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외국인들이 롱숏 자금을 같이 매매를 할 수 있긴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걸요. 그런데 지난주 공매도 재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5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5조 넘게 판 거는 사실 거의 코로나 때 이후로 별로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매일 1조 5천억 7천억 이렇게 판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고 4월 2일 날 관세부가 앞서고 나서도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은 해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최근에 시장에 있었던 말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국에서도 소위 마진콜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진콜이 뭐냐면 그들도 공매도를 하게 되고 그들도 여러 가지 파생 선물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마진콜은 기존에 갖고 있는 증거금보다 평가 금액이 빠지면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거. 그런데 마진콜이 나오게 되면은 그들이 미국 주식만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시아 증시도 갖고 있을 거고 어디도 유럽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같이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일부는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고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반도체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아권에서는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우리가 정말로 공교롭게 예전에 날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날짜 정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거 너무 겹치면서 특히 반도체 쪽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공매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물론 공매도가 쌓이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지면은 바로 그 쇼크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면 빠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좀 요걸 편하게 얘기하면은 이거죠. 관세가 부과가 되면 세트 업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휴대폰 업체, 무슨 업체, 노트북 업체, 세트 업체들이 당연히 팔게 되는 확률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플 뉴스 보시면은 관세 제대로 부과되면은 3,400만 원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폰이.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안 사죠. 막상 지금 있는 일도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선수요가 많이 자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무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전에 시행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좋은 거가 지금 좋은 거지 앞으로 좋은 거를 다 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관세가 해결이 되는 근데 좀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인제 대만이 그 미국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나오니까는 공매도를 한 일주일 정도 금지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일주일 됐는데 바로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는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상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분이
아예 판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만큼 바뀌었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같은 직원들 혹은 전문가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압니다.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책이 나올지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많이 예상은 하진 못했고요. 강력하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 기초 체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었는데 이거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부러지는 바람에 이런 것들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 제껴 버리면은 이거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 상반기 일단 지금 4월 초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먼저는 살아남는 겁니다 일단은. 살아남은 다음에 계좌가 안정화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다음에 종목이 보여요. 이게 맞을 겁니다. 지금 어떤 전략을 말씀드리더라도 투자자분들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엔터주 사세요. LNG 사세요. 누가 어떻게 답보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LNG 좋고 미국에서 밀어주고요. 엔터 관세 무풍지대 좋고요. 섹터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분은 지금 내가 이만큼의 현금이 있었는데 지금 기존 주도주를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안정화될 때쯤에 내가 더 살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혹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으면 이거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거를 팔고 좋은 거를 갈아타는 이건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이게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좋은 걸 팔고 좋은 거를 갈아타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높이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 좋은 거를 팔으면 이미 30-40% 40-50%가 깨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깨져 있는 건데 막상 시장 안정화되면은 소위 이것을 수급 빈집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안 좋고 파는 분들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럼 안정화되면 거기 올라오는 폭이 정말로 많아요. 밑에서 40-50% 30-40%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스위칭하는 거는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올라오고 올라오다 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그때 이게 안정을 확인하고 바꾸는 게 맞지 여기서 내가 정말로 나이스한 선택을 하려고 그게 정말로 저도 해 보고 싶었거든요.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능력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19년 해 봤거든요. 19년. 해 봤는데 이럴 때는 조금 기다리는 게 항상 맞았다는 부분 조금 비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어쨌든 가격이 싸진 부분은 맞으니까는. 그러면 항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여기 바닥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올라온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공포예요, 공포. 지금 누구도 주식 지금 사자라고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근데 오늘 좀 오다가 2명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런 시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안 들어가요. 죄다가 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깐 이럴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공부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섹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지금 조선주가 좋다. 방산주가 좋다. 엔터주가 좋다. LNG가 좋다. 뭐 어디 많이 빠진 2 차전이 좋다.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내가 정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놓고 들어가는 기회다라는 건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회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수 관련한 거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지수 관련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쪼끔씩이라도 물론 여기서 2,000이 깨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좀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긴 하고요. 그만큼 이제 2,300대 수준이긴 한데 여기서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가 좀 의견을 꺾은 거가 나왔어요. 여태가 0.8배 수준이 2,400 초반대인데 2,250 까지로 하단을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도 이미 2,300 떨어졌으니까는 목표 주가를 낮추는 거죠, 하단부를.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화가 나요. 참고로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저점이 890 포인트였거든요. 그때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모 증권사에서 500 포인트 나오고 끝났습니다, 하락이. 500 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그게 2,000 포인트에서 빠진 겁니다, 한 방에. 2,000 포인트에서 1,000 포인트 갔다 1,600 갔다 다시 800으로 간 거 890 간 건데 그때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때도 결국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근데 500포인트까지 낮춰서 끝난 겁니다. 결국은 500포인트까지 가지 않고 890에서 끝나서 올라오긴 한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오바마 정부에서 아마 돈을 푸는 여러 가지 글로벌 공조가 있었던 걸 제가 10몇 년 전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벌 공조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글로벌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각자 블록화가 되고 있고 보호무역 강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하니까 그때랑은 또 다른 거죠. 항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호가 뜨거나 지표가 나오면 투자해도 될 것 같다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항상 그런 시그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서는 항상 오르고 난 다음에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빠진 거에서 3분의 1 이상을 올려서 강력하게 양봉이 솟을 때, 지수로 치면은 100포인트 정도의 양봉이 강력하게 나올 때는 이게 거의 이상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포인트 양봉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단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합의라든지 뭐 유럽에서의 뭐 정상간의 만남이라 여러 것들이 나와야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바로미터는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가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하는 거는 재정 적자 축소잖아요. 재정 축소는 상당히 금리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신용물 국채도 빠지고 있고요. 빠진 상황이라서 금리 레벨은 꼭 잘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거의 6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5만 원대 초반대까지 빠졌죠.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HBM을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거보다는 사실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역크로스가 난 게 큽니다.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야 되는데 실적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익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 좋다라고 아마 저번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것보다는 글로벌 관세 전쟁 때문에 반도체 자체가 안 좋은 거고요.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20% 이상, 마이크론도 20-3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삼성전자만의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 된다면 2분기, 3분기 디램 가격에 반영할 것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관신 정책에 따른 뭔가의 그 레거시의 회복 이런 것들 최근에 논리가 있었었는데 관세 때문에 다 박살이 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새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그런데 5만 원 초반대라는 부분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PBR 1배 언더 0.9배 수준의 꽤 저평가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증시도 그렇잖아요. 이 저평가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바텀이 될 만하긴 한데, 이 바텀이 될 만하려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외국인들이 공매도 계속 때리고 있고요. 매도 엄청나게 때리고 하루에 9,000원씩 팝니다. 9,000원씩.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팔아요. 아까 마진콜 얘기 드렸는데 그들도 hedge를 할 거면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코스피만큼 유동성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 팔려요. 정말로. 글로벌 ATM기라 옛날에 말도 있을 정도로 거래 대금도 풍부하고 굉장히 외국 입장에서는 좋은 곳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과거의 삼성전자의 변동성보다는 요즘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얘기 나온 김에 하이닉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적 증가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요. 좋아서 뭐 많이 여쭤보시긴 할 텐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반도체 반등이 나오게 될 텐데, 그죠? 나올 텐데 여기서 뭐가 좀 베타가 클지, 이럴 때 현장에서 항상 하이닉스를 먼저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HBM 관련주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테크잉이라든지 PSK홀딩스라는 이런 작년에 한 끝발이었었던 주식들, HBM, 한미반도체라든지 요 하나비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순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대형주 단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는 다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형주 때 안정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로 내가 먼저 매매를 만약 한다면은 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좋긴 좋습니다. HBM4부터 시작해서 오늘 기사 보니까 HBM4E까지도 아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반도체는 품목별에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가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의 특성상 말한 건 한번 내지르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태까지 철강도 한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만으로 수출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 자료 보니까는 한 1.5%에서 2%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높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품으로 같이 전이가 된다면 부품도 관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요것도 역시 일정 부분 4%에서 5%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최근 보고상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많아요.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구조.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관세 실적으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이거죠. 실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아까 애플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으로 안 팔립니다. 비싸지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 좋아져 버려요. 글로벌 세트 수요 자체가. 휴대폰, 노트북, 뭐 2차 전지 보면 자동차 다 안 좋아져요. 지금 그것을 다 프라이싱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언제 해결이 되느냐 했을 때는 그다음 분기 실적. 지금은 그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을 깎는 중입니다. 애널리스트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관세 이제 할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깎일지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1.5% 뭐 4% 5% 이것도 러프하게 잡은 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것도 요 자료를 봤을 때도 이게 러프하게 추정한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그에 대한 영향. 올 때 제가 어떤 기사 봤는지 아세요? 실적으로 한국 관세는 25%가 아니고 10%가 타당하다. 이런 부분도 기사로 나와 있어요, 또. 얼만큼 지난주 4월 2일 날 관세 발표할 때 누적 매출액의 피해액에서 나누기 2 해 가지고 그냥 이해한 거지 않습니까? 약간은 좀 그렇게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는데 단순히 나누기 2를 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건 솔직히 슬프고요. 이게 지금 아까 10%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트럼프 쪽 우방 쪽 싱크탱크인 곳에서 나온 기사예요. 외신 기사인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좀 국부를 키워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말이 좀 세긴 셌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엑셀로 이만큼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식은 그때 제일 많이 빠져요. 어려울 때. 막상 수치화가 되면 이 정도 빠질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빠지고 더 안 빠집니다. 여기 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 나와요. 원래 어느 정도 이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데. 근데 지금은 적정한 가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또 몇 번 얘기하면 마이크론 12% 빠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엔비디아는 2년 동안 치어로인 주식인데 지금 GPU 안 팔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브리 때문에 지금 GPU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챗GPT 이용자 수 몇백만 늘었다면서요? 그거 옛날 내러티브에서 두세 달 전에는 그러면 AI 관련해서 상한가 쳤을 거예요. 전력기기 이런 것들. 원전 이런 거 엄청나게 날았는데 지금 다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장마다 증시를 이끄는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경기 침체 때문에 덮여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주식하셨던 분들 혹은 주식을 처음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지금 실적 굉장히 좋은데 왜 안 가? 왜 빠지기만 해? 이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이럴 때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주식은 그때의 시대 정신이 있다. 지금 시대 정신은 관세고 경기 침체고 그러니까는 살아남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이 시대 정신이 또 한 1-2주 있다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AI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1분기 때 희어렸던 로봇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내러티브성으로 그쪽 하기에는 워낙 무겁다는 거죠. 짓눌려 무역 분쟁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하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가 좀 말이 좀 세긴 샜는데 일단은 대형주 단 먼저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많이 보시는 거는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 방문했는데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장 쪽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장 쪽 봤을 때는 뭐 샤오미라든지 혹은 기타 BYD 업체들이 어땠습니까? 좀 경쟁 업체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워낙 많은 보조금과 워낙 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BYD는 글로벌 1 등이 됐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제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소위 부품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든 전장 부품이든 뭐든. 이정 회장 입장에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가긴 봤는데 뭐 충분히 전장 부품 쪽 혹은 뭐 폴더블 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트라이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작년에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아마 35%가 40% 정도가 60조 그 정도 부분이 중국 매출일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60조 조금 넘고요. 그러면 중국 매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중에 한번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워낙 이재용 회장의 행보가 삼성전자고요.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딥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선한데 더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고 지금 삼성전자는 관세, 반도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주가층에 봤을 때는. 그래서 회장님 당연히 가시고 쭉 하셔야죠. 그렇지만 요런 글로벌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 사업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HBM3E는 조금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하고 진입자 최근에는 HBM4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HBM4는 커스터마이즈드라고 그럽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는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는 이런 부분이 AI PC, AI 휴대폰으로 발전이 되면서 그것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다품종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파운드리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TSMC가 세니까는 파운드리 얘기 저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지금은 HBM4가 삼성전자 주가 프라이싱 하는 데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방이 되면 땡큐고요. 되면 땡큐인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관세만 얘기하다 갈 것 같은데 관세가 어떻게 빨리 풀리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황도 이제 관세를 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당연하겠죠. 아까 뭐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국내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거는 가장 잘 따라가는 미국의 지표는 ISM 제조업 지표예요. 제조업 지표가 얼마 전 발표 나온 게 49 나왔습니다. 그 50 이상의 확장인데 50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확장 국면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빠지는 부분이 나와서 그때부터 국내 반도체도 좋지 않게 나온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미국의 매크로가 될 거고 미국의 지수가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지수를 하는 건 역시 또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걸로 귀결이 돼요. 작년까지 저희가 이런 시간 나와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실업률 얘기 많이 했고요. CPI 얘기 많이 했고요. 그렇죠. 통화 정책 얘기 많이 했고 금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최근 나오시는 분들 그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부분이 다 관세 때문에 파생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실업률 발표하면서 고용지 발표하면서 그날 밤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관세 때문에 적당히 영향받을 거 했는데 이번엔 예측할 수 없다. 지켜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 유무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을 것 이런 식의 나름 적극적인 행보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발언과 과거의 트럼프의 발언과 지금 발언, 지금 정책은 너무나 강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국유화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긴 하고요. 그 자체가 반도체 부분 사실 우리 국내 수급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내를 보는 것도 역시 아시아권에 얼마큼 돈이 들어가느냐, 그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도 똑같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요것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가와 업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고 사실 지난번 출연 때는 2차 전지가 신고가가 나지 않고 어느 정도는 LG 엔솔 기준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공매도가 시행이 되고 시장이 안 좋아 버리면서 무너져 버리긴 했어요. 1분기 실적 최근에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자예요. 근데 보조금 4천억 이상 나오면서 좀 잘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잘 나온 부분을 전혀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까지 돈이 가려면은요. 다른 부분이 안정화되긴 돼야 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조선 좋잖아요. 조선 좋은데 실적도 좋게 나올 거고 반도체도 실적으로 글로벌 업황이 안 좋을 뿐이지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전지까지 약간은 좀 비싼 섹터까지 돈이 가기에는 시장이 이쪽이 좋은 섹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는 게 2차전지 입장에서는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셀업체들 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다른 셀업체, 소재업체 다 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 또 봤더니 요런 글귀 보이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기회다라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기적인 기회라는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가격이랑 그 공급을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최근 데이터 보면은 3월 달까지 전기차 판매 유럽도 그렇고요. 좋았습니다. 1분기. 다 좋았습니다. 유럽도 좋게 나왔고 미국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수요가 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리 선수요를 땡겨 쓴 거 아닌가라는 거고 주식은 항상 미래를 끌어당겨오는데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자동차 25% 관세 실행을 하게 되면 이라는 거죠.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동차를 지금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 구문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2분기부터 어떤 식으로 관세 발표 이후에 좀 진행이 되는지 그럼 그 확인할 거면 어떻게 되십니까? 또 4월 달, 5월 달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발표 안 한 소재 업체들 실적 1분기 봐야 되고요. 그게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관세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5%가 자동차가 붙게 되면 좀 아쉬운 게 현대차가 31조 미국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트럼프가 25% 관세 때린다고 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조금은 시차를 둬서 됐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차가 HGM이라고 해 가지고 현대차에서 그 미국 조지아 쪽에 공장을 짓는데 그게 여의도 면적이 5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완공이 되려면은 한 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이상 남은 상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1년 정도 남아서 완공이 돼서 돌아가게 되는 시기까지가 그때까지 일정 부분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증권사 최근 추산을 보니까는 작년에 현대차가 영업이익 기준 13조에서 14조 정도를 벌었는데 적게는 2조에서 3조 정도가 깎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분석 보고서 나오긴 나왔고요. 물론 그 분석 보고 나오자 주가는 또 빠졌습니다. 프라이싱이 되긴 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은 연 생산 캐파 기준 50만 대 정도면은 5천억 정도 흑자가 날 수 있다 하는데 30만 대 정도 생산 이게 바로 생산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풀로 돌아갈 수 있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겠 물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 그리고 공장 완공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인건비 문제라든지 혹은 캐파 투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익단을 어떻게 추정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 투자도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관세에 대한 거를 충분히 유념한 투자가 되기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익 부분이 어떻게 추정되는 거를 확인하신 시기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완성차가 잘 팔리고 그리고 업체별로 GM도 그렇고 멕시코에 있는 거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있을 전기차 생산량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2000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IRA 보조금, 크레딧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다가 한 번씩 툭 튀었다가 또 밀리다가 툭 튀었다가 이런 뭔가의 바닥 잡는 과정을 거치긴 거칠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관세 부과 이후에 이것들도 불확실해졌다라는 거고 조금 스탠스가 완화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매도와 2차 전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공매도 시행 이후에 2차 전지 업체들도 꽤 많은 부분이 지금 공매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 중이긴 한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현장에서 주식을 보다 보면은 딱 한 가지 느껴져요. 매수가 없어요.
과연 그 업체들로 일정 부분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코스닥 1등, 코스닥 높은 종목,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LG엔솔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때, 기계적인 패시브 수로 들어갈 때는 프로 들어가 보이는데 막상 그런 거 안 들어갈 때는요, 호가창 보고 있으면 외국인들은 300주, 200주, 300주, 200주씩을 1분 단위로 다다다다다 공매도를 치거든요. 근데 300주 매도, 200주 매도, 300주 매도, 200주 매도 하고 있는데 20주 매수, 10주 매수, 5주 매수예요.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내려가는 부분보다 매수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못 버티는 거예요. 실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강력하게 자신감이 있으면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공매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쇼크오버가 일어나게 되는데 흑자전환 하거나,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섹터 또 있으니까 메이저들은 이익이 좋아지는 섹터를 들어가다 나 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 이익이 좋아지고 있지 않은 성장만 높은 약간 비싼 섹터잖아요. 여기는 돈 일로 가려면은 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비싸지거나, 이것도 비싸지거나, 그럼 이 비싸져서 이게 떨어져야 되거나, 낙수 효과라 그러죠. 자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예전 여기도 지금 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결론 또 뭡니까? 시장 안정화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마 제가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투자 전략은요,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나옵니다.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거나 혹은 그 다음 스텝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보유자분들 힘드실 겁니다. 지금 위에서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단가보다 10%에 15%더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여기서 물린 분들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들어갔던 또 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들어갔던 분이 손절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아까 또 매수가 없잖아요. 공매도만 나오고 매수가 또 적으면 여기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수급 공백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급 공백이 나면은 여기는 또 매수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톡 들어오죠. 더 세게 올라요. 이만큼 올라올 때 여기 또 커버가 일어나요. 아까 여기도 공매도 친 외국인들. 이거 쇼커버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내가 소위 이것을 지져버린다 얘기를 하는데, 다 파는 거를. 근데 지져버리게 되면 막 밑에 거는 지져버리게 되면은 꼭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 기대해 볼 만한 이슈나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미처인지 입장에서는 일단 판매량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안정화가 급선무고요. 판매량 데이터가 관세 부과 이후에도 잘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달, 5월 달 데이터들이 썩 좋게 나올 확률은 적거든요. 적어요. 솔직히 적습니다. 적으면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레딧이요. 보조금, 그리고 세액공제 이런 부분을 좀 유의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또 말씀드립니다. 개별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까지 적자였고 안 좋았는데 1분기만이라도 2분기만이라도 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바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전기차 업황이 좋아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델 Y 주니퍼라 얘기를 하죠. 사실 최근에 주니퍼가 사전 예약부터 지금 개시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꽤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데이터 보니까 인도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YY 기준으로 한 13% 정도 빠진 거 데이터를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1분기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2분기 데이터가 주니퍼로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1분기까지는 테슬라만 안 좋았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다 좋았거든요. 국내 업체들도 현대차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게 2000년대 업황을 봤을 때 테슬라가 이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전제가 여러분들께 동의를 하신다면은 테슬라 한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테슬라가 보여줘야지 그다음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외지 엔솔이라든지 우리 LNF 같은 것들이 잘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2분기에 얼마큼 팔릴 것이다라고 예측치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찾아봤거든요. 내놓지 않았는데 아마도 기사상을 봤을 때는 주니퍼가 너무 예뻐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내용이 수면 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런
데이터들 자체가 주니퍼라도 테슬라가 2분기 때 잘 팔렸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한 5월 정도 돼야 되겠죠. 4월 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달 정도, 2-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못 파는 영역인 건 맞지 않겠습니까? 성장성이 좋은 섹터고 이미 위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반등의 폭 자체가 예전에 2000을 가지는 것처럼 폭이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서 지금보다 높게 팔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한번 두세 번 정도 크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보면 그게 15% 20%씩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물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트레이딩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트레이딩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오를 땐 더 갈 것 같고요. 또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은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에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딴 거 같은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업체를 내가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대형주로 삼성 SDI든 LG 엔솔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 그래서 일정 뭐 수익이 나면은 신한 부분을 가지고 마이너스를 좀 덜어내는 거. 이것도 매매 플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요렇게 좀 같은 종목에 가 '내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혹은 그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이닉스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쪼끔은 내 포트를 좀 요쪽으로 넓게 퍼트리는 거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면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은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몇 번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근데 이 성공을 여기서만 이만큼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내가 승부를 내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동일 섹터 내의 다른 종목 혹은 차라리 다른 섹터로 매매를 해 보시면서 조금 계좌 내에 좀 현금이라든지 혹은 마이너스 보고 줄여 가시는 것도 일종의 대안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업계 내에서도 최근 시장이 이렇게 관세도 알려진 내용이기도 했고 공매도도 알려진 내용이기도 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알려진 내용이 했는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이렇게 하방으로 갈 수 있는지는 예측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어야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을 때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얼만큼 기민하게 작동을 하고 혹은 기민하게 작동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아닐 때 현금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혹은 지금 계좌 안 좋다고 아예 덮어서 안 쳐다보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가 리스크예요. 가장 안 좋은 거 방치거든요. 방치입니다, 방치. 아까 말씀드릴 때는 어설프게 크로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방치. 그냥 두는 겁니다. 지수 올라올 때도 가끔은 안 봤다가 보면은 내 종목 중 5개 있는 거 한두 개 플러스는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빠져 있어요. 그런 거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한 2-3 일에 한 번씩은 혹은 하루에 한 번씩은 장고를 보기 어려우면 그 포털에서 볼 수 있잖아요. 보면서 '아 어느 정도 빠졌다 올랐다.' 그래 보는 것만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한 번씩은 하반기에 뭐가 좋게 될지 이런 걸 상상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을 할 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얼마 전에 독일 증시 보시면은 독일 증시가 독일 경제 안 좋거든요. 그런데 독일 증시가 신고가예요. 그런 이유는 돈 푼 겁니다. 유동성 공급한 거예요. 무기 구입부터 시작해서 유유에서 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유가 세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추경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나올 생각인데 이때 오히려 주식이 좋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어려운 것만 보니까 그것도 그때 또 좋은 거 봐 가지고 또 사볼만 하면 이미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좀 오픈된 마인드로 좀 내가 이게 물려 있는 거 안 하고 현금 가지고 내 좀 안정돼 있는 거 혹은 뭐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단순 한 주라도 이런 거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포기하시지 말고요. 저희도 힘듭니다. 힘내십시오. 예.